안녕하세요. 냇물아 흘러흘러 이현주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3권의 앞부분 내용 다뤄보도록 할 거예요. 1. 파리의 미분자부터 5. 불행의 효험까지 다뤄보겠습니다. 여기서는 3권부터 5권까지 이어지는데 혁명의 이야기가 진행되거든요. 이 혁명을 이끌어 나가는 다양한 새로운 인물들이 소개됩니다. 그 인물들을 따라가다 보면 작가가 낡은 시대의 낡은 세계관이 어떻게 새로운 시대의 새로운 세계관으로 이어져야 되는지를 연결해서 보여주고 있어요. 자, 첫 번째 인물은 가브로슈입니다. 가브로슈는 1. 파리의 미분자에 소개가 되죠. 첫 번째 내용이 1. 꼬마입니다. 파리에는 어린아이가 하나 있고 숲에는 새가 한 마리 있다. 이 새는 참새라 불리고 이 어린아이는 건달이라 불린다. 건달은 범죄자가 될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을 일컫는 말입니다. 어린아이가 범죄자가 되는 것은 사회적 책임이라는 작가의 의견이 분명히 드러나는 표현이라고 볼 수 있어요. 책 안에 그들은 모두 가난한 집에서 뛰어나온 소년들이다 하는 문장에서 잘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어린아이들, 아무도 돌보지 않는 사람들을 어떻게 그동안 사회가 처리해 왔을까요? 그동안 유럽은 다른 대륙으로 식민지를 개척해가면서 큰 갤리선을 운영했어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노젓는 사람들이 필요하잖아요. 범죄자가 된 사람들을 데려다가 썼다는 거예요. 그래서 노젓는 사람이 부족하게 되면 고등법원에서 이렇게 돌보지 않는 사람들을 끌어다가 범죄자를 많이 만들어서 노젓는 사람으로 끌고 갔다는 얘기도 나옵니다. 루이 15세 치하에 어린아이들이 파리에서 사라졌는데 뭔지 알 수 없는 수수께끼 같은 용도를 위해 경찰이 어린아이들을 납치해갔다. 사람들은 왕의 붉은 피 목욕에 관한 끔찍스러운 추측을 벌벌 떨면서 소곤거렸다. 바르비에는 그러한 사실들을 이야기하고 있다. 때로는 어린아이가 모자라서 헌병들이 아버지 있는 어린아이들을 잡아가는 일이 있었다. 아버지들은 절망하여 경찰들에게 대들었다. 그러한 경우에는 고등법원이 개입하여 교수형에 처했는데 누구를? 경찰들을? 아니다. 아버지들을. 아버지들이 보는 앞에서 가난한 어린아이들을 경찰들이 납치해갔다는 얘기예요. 사회가 이런 어린아이들을 전혀 돌보지 않았던 시절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작가는요, 시대가 변한 만큼 우리는 새로운 방식으로 어린아이들을 대해야 된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것은 앞서서 장발장이 성공한 자본주의자가 돼서 사회를 어떻게 변화시켰는지를 통해 확인한 바 있습니다. 교육을 했고요. 의료원을 꾸렸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필요한 도움을 받을 수 있게 됐죠. 건달은 국민에게 매력이고 동시에 질병이다. 고치지 않으면 안 될 질병. 어떻게 고칠 것인가? 빛, 지식에 의해서. 빛은 건전하게 한다. 빛은 환하게 한다. 모든 사회적인 고귀한 빛의 발사는 과학, 문학, 예술, 교육에서 나온다. 인간들을 만들어라. 인간들을 만들어라. 그들이 그대를 따숩게 해주도록 그들에게 빛을 줘라. 조만간에 의무교육이라는 찬란한 문제가 절대적 진리의 불가항력적인 권위를 가지고 제기될 것인데, 그때에는 프랑스 정신의 감시 아래 정치하는 사람들은 다음과 같은 선택을 하지 않으면 안 되리라. 즉, 프랑스의 어린아이들이냐 아니면 파리의 건달들이냐, 빛 속에 다가오는 불꽃이냐 아니면 암흑 속에 반짝이는 도깨비불이냐, 우리가 새로운 선택을 해야 될 기로에 있다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새로운 시대를 우리가 열어가게 될 때 가브로슈라고 하는 어린아이를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서 방향이 결정될 거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 파리의 미분자의 13회는 드디어 가브로슈의 이름이 등장하게 돼요. 가브로슈는 테나르디에의 아들이었어요. 그리고 이 테나르디에가 바로 장발장이 코제트와 잠시 머물렀다가 도주에 나온 바로 그 보르보누옥이라는 것도 알게 될 겁니다. 이런 새로운 방향으로 나가기 이전에 낡은 세계는 어떤 것이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겠죠. 질로르망이라고 하는 인물을 통해서 제시가 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이 위대한 부르주아에 잘 나와 있어요. 1. 90살에 32개의 이로 시작하는데요. 90살에 32개의 이라고 하는 것은 질로르망이 그동안 영양 상태를 잘 관리했다는 것을 알 수 있게 됐죠. 가브로슈를 통해서 비참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확인했었어요. 이렇게 90살에 32개의 이를 가진 노인이 있다는 것은 굉장히 대비적인 모습을 우리에게 알게 합니다. 이 사람의 정치적 정체성을 이 위대한 부르주아 부분 안에 4. 100년 상수의 지망자에 나와 있는데요. 질로르망 씨는 부르봉 왕가를 숭배하고 1789년을 증오했다. 그는 공포시대 때 어떻게 해서 살아났으며 머리가 잘리지 않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쾌활함과 재치가 필요했던가를 끊임없이 이야기했다. 어떤 젊은이가 그의 앞에서 공화국을 찬양할 생각을 하면 그는 새파래져 기절할 정도로 노발대발했다. 이 앞에서 시대가 계속해서 급변하고 있는 상황을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이 상황에서 여전히 왕당파가 존재해
이동했다는 것을 진로르망을 통해서 확인하게 될 거예요. 그러면 이런 낡은 세대에서 새로운 시대로 이전하는 가치관은 어떻게 이동할 수 있는지 살펴봐야 되겠죠? 마리우스라는 인물을 통해서 찬찬히 살펴볼 수 있을 겁니다. 마리우스는 진로르망의 손자입니다. 마리우스가 어떤 과정을 통해서 왕당파에 속하는 세계로부터 새로운 시대로 이동했는지 그 과정을 찬찬히 소개하고 있어요. 그 내용이 참 할아버지와 손자 1. 옛날의 객실에 낡은 시대에 속했던 신분제도의 안전한 지대에서 살던 왕당파에 속하는 귀족들의 살롱이 소개됩니다. 제2살롱에서 오고 가는 대화나 행동들을 살펴보면요, 굉장히 소모적인 이야기들이 오고 가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는 사회에는 전혀 책임지지 않고 자신들의 여유 있는 삶에만 몰입하는 사람들의 내용을 확인하게 될 거예요. 마리우스는 진로르망을 따라서 이 살롱을 오고 가는 어린 시절에 그대로 이 태도들을 흡수하게 됐어요. 그런데 마리우스가 성장하는 과정에서 한 단계 도약하는 것으로 이끌어가는 인물이 풍메르시라고 하는 마리우스의 아버지입니다. 앞에 워털루 전투에서 테나르디에가 살려줬던 바로 그 인물입니다. 풍메르시가 테나르디에게 이름을 물어보고 테나르디에게 자기 이름을 기억하라고 말했던 사람이에요. 풍메르시와 진로르망의 두 번째 딸 사이에서 마리우스가 태어나게 되거든요. 마리우스는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아버지와 멀어진 채로 성장했던 겁니다. 아버지가 자기를 돌보지 않았다는 것으로부터 아버지를 계속 미워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참 할아버지와 손자 부분 안에 5. 혁명화가 되기 위해 미사에 참여하는 유용성 부분에는 마리우스가 마베프씨라고 하는 인물을 통해 아버지 풍메르시에 대해 알게 되는 계기가 등장하게 됩니다. 마리우스는 그의 삶을 알게 되면서 나폴레옹이라고 하는 인물을 알게 돼요. 그래서 나폴레옹이 지닌 시대적인 의미를 마리우스가 아버지를 통해서 알게 됩니다. 그래서 왕당파로부터 벗어나서 그 다음 단계로 나아가게 되는 거죠. 프랑스는 완전히 새로운 혁명의 시대로 나아가고 있었던 때예요. 그래서 마리우스가 그 단계까지 도달하게 되는 것은 아베세의 벗들 안에 나와 있거든요. 3. 마리우스의 논란. 5. 시야의 확대 부분에는 또래 청년들과의 사회 비판적 토론을 통해서 마리우스의 배움이 확장되게 되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게 될 겁니다. 마리우스가 이 청년들의 이야기를 듣게 되면서 나폴레옹에 대해서 그렇게 호의적이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마리우스가 여기서 용기를 내서 말하게 돼요. 코르시카 섬, 이 작은 섬이 프랑스를 썩 위대하게 만들었어요. 싸늘한 바람이 불었다. 모두들 말을 뚝 끊었다. 금세 무엇인가가 시작될 것만 같았다. 바오렐은 보쉬에게 말대꾸를 하면서 그가 애착을 느끼는 한 흉상의 자세를 취하고 있는 중이었다. 그는 그런 자세를 그만두고 귀를 기울였다. 그 푸른 눈으로 아무도 보지 않고 허공을 응시하는 것 같던 앙졸라는 마리우스를 보지도 않고 대답했다. 프랑스는 위대하기 위해 어떠한 코르시카도 필요하지 않아요. 프랑스는 프랑스이기 때문에 위대한 거요. 내 이름은 사자이므로 사자이니라. 마리우스는 충격을 받게 되죠. 그리고 이런 충격을 받는 마리우스가 그런 사상을 받아들이게 되는 것을 기다려주면서 앙졸라가 이렇게 말을 마무리하게 됩니다. 동지 하고 앙졸라는 그에게 말했다. 우리 어머니, 그건 공화국이야. 그래서 뒷부분에 이어지는 혁명이 어떠한 방향을 향하게 될지를 우리에게 예측하게 해줍니다. 이러한 마리우스는 이제 자신의 존엄을 지키기 위해서 할아버지로부터 벗어나서 자신만의 삶을 꾸려가게 돼요. 그런데 마리우스는 교육도 받았고요, 정신적으로 독립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한 자기의 존엄을 지키기 위해 고르보누옥에서 살아가게 되는 이야기가 나오고 어떤 방식으로 자기 삶을 꾸려가게 됐는지를 작가는 자세하게 소개해주고 있어요. 그는 가장 좁은 길에서 나왔고 협로는 그의 앞에서 조금 넓어져 갔다. 많은 근로와 용기, 인내, 의지로서 그는 그의 일에서 1년에 약 700프랑을 벌게 되었다. 그는 독일어와 영어를 배웠다. 그의 출판업자 친구와 관계를 맺어준 프로페락 덕분에 마리우스는 문학출판부에서 시시한 조역 노릇을 수행하고 있었다. 그는 광고문을 작성하고 신문들을 번역하고 출판물들의 줄을 달고 전기들을 편집하는 등 여러 가지 일을 했다. 순수입 연평균 700프랑. 그것으로 그는 살아가고 있었다. 그리 나쁘진 않았다. 어떻게? 그걸 말하겠다. 마리우스는 1년에 30프랑으로 고르보누옥에서 좁고 지저분한 방 하나를 차지했는데 그 방은 명색이 서재이지 벽난로도 없고 가구라고는 꼭 필요 불가결한 겹밖에 없었다. 마리우스도 고르보누옥에서 살게 됐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리고 뒤 이어진 내용에서는 마리우스가 어떻게 구체적으로 살아가고 있는지도 소개가
설계가 돼요. 빅토르 위고는요, 마리우스가 보내고 있는 이런 빈궁은 팡틴이나 또는 코제트, 가브로슈 같은 어린이나 여성들이 지나온 빈궁과는 다르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앞에 이런 팡틴과 코제트, 가브로슈를 묘사할 때는 굉장히 가슴 아프게 했던 설명과는 다르게 마리우스는 불행하지 않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는 불행한가? 아니다. 젊은이의 빈궁은 결코 가엾거나 불쌍한 것이 아니다. 젊은 총각이면 누구라도 그가 아무리 가난할지라도 그의 건강, 힘, 활발한 걸음걸이, 반짝이는 눈, 뜨겁게 순환하는 피, 검은 머리, 싱싱한 뺨, 발그레한 입술, 하얀 이, 깨끗한 호흡으로써 항상 늙은 황제도 부럽게 할 것이다. 그리고 또 아침마다 그는 다시 생활비를 벌기 시작한다. 그의 손이 생활비를 버는 동안 그의 척추는 자존심을 벌고 그의 두뇌는 사상을 번다. 일이 끝나면 그는 이루 말할 수 없는 황홀경으로, 명상으로, 환희로 되돌아온다. 그러니까 젊은이들은 얼마든지 일을 구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팡티는 나중에 일을 하고 싶었지만 할 수 없는 상황까지 왔었잖아요. 그래서 빈궁은 가장 사회의 약자에게 더 많이 비참하게 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한 가지 주목할 부분은요, 마리우스와 테나르디의 가족이 고르복 누옥에서 같이 살게 됐다는 점입니다. 마리우스는 아버지 퐁메르시를 죽은 이후에 추적하게 되는 과정에서 퐁메르시가 남긴 편지를 소중하게 간직하게 돼요. 근데 퐁메르시는 테나르디의 이름을 꼭 아들이 기억하기를 바란다고 적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리우스는 아버지가 살아있을 때 자기가 보답하지 못했던 걸 보답하기 위해 테나르디에를 꼭 만나기를 바라게 되거든요. 이건 굉장히 사건을 복잡하게 만드는 내용이에요. 3권의 뒷부분 내용에서는 지금까지 살펴봤던 새로운 인물들이 만들어가 재미있는 사건이 나오게 됩니다. 그 내용에서 마리우스가 처한 곤혹스러운 상황도 만나게 돼요. 작가의 사회적 의견이나 비판적인 시선들이 전개가 되는데 이 부분을 잘 읽어 놓으시면 3권 뒷부분에 나오는 내용을 보다 재미있게 읽어나가실 수 있을 겁니다. 3권의 뒷부분 내용 기대하시면서 이 부분 잘 정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저는 냇물아 흘러 흘러 이현주였습니다.